전하 제발 세자를 살려주소서. 이 한 몸 대신 한 여인이 영조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마음은 이미 돌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편이 뒤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요. 1762년 여름 조선 궁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어간 것입니다. 8일간의 악몽.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가장 긴 세월을 궁궐에서 살아야 했던 여인. 해경궁 홍씨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된 그녀는 10살의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81세에 생을 마감할 때까지 71년을 궁궐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혀 살았습니다. 자유는 없었고 선택의 여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을 견디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궁중 암투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을 버리고 아들을 선택한 냉정한 여인이라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뒤주에 갇혀 죽어가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친정 아버지와 함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현명한 어머니라고 옹호했습니다. 남편을 구할 수 없다면 적어도 아들만이라도 살려야 했다고,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한중록이라는 이름의 그 글에는 궁궐 안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변해갔는지, 시아버지 영조와의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끔찍한 8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후세에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남편의 배신자였을까요? 아니면 아들을 지킨 위대한 어머니였을까요? 냉혈한 정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은 조선 최고의 비극을 살아낸 여인, 해경궁 홍씨의 파란만장한 71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735년 음력 6월 18일 한양 어느 양반가에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풍산 홍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본가는 풍산, 아버지는 홍봉안, 어머니는 한산 이씨였습니다. 홍씨 집안은 명문가였습니다.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양반 가문이었고 대대로 벼슬을 한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태어날 무렵 집안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은 아직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합격했지만 관직은 낮았고 녹봉도 적었습니다. 집안을 꾸려가기에는 빠듯했습니다. 할아버지 홍연보가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있었지만 소녀가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비단옷을 입기는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방 안에 온기가 부족했고 봄이 오기 전까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는 것이 큰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양반가의 채통은 지켜야 했습니다. 밖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지만 집안 식구들은 그 고달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언니도 총명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약을 구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잃은 슬픔에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소녀는 외동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산 이씨는 남은 딸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언니를 잃은 후로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했지만 딸에게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애썼습니다. 겨울에 추워도 딸에게만큼은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고 밥이 부족해도 딸의 밥그릇만큼은 채워주었습니다. 소녀는 총명했습니다. 말을 일찍 배웠고 글도 빨리 깨우쳤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기억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직접 글을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해 논어, 맹자까지 읽혔습니다. 여자가 학문을 깊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당시 통념이었지만 어머니는 딸이 총명하니 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느질과 예절도 익히게 했습니다. 양반가의 규수로서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걸음걸이, 앉는 자세, 말투, 옷 입는 법, 음식 먹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언젠가 좋은 혼처를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집안이 가난하지만 딸의 품행만큼은 흠잡을 데 없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따랐습니다. 고분고분했고 순종적이었습니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힘든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그런 모습을 보며 대견해하면서도 걱정했습니다. 너무 착하고 순한 것이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듯 보이는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소녀는 자라나고 있었고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운명이 곧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744년 세자빈 간택. 소녀가 10살이 되던 1744년 봄 한양에 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조 임금의 둘째 아들을 위한 세자빈 간택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조에게는 원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효장세자였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1735년에 태어났고 이 아들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이제 그 세자를 위한 배필을 찾는 과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간택은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달린 문제였고 나라의 미래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간택인 초간택에서는 전국에서 나이에 맞는 처녀들이 모두 후보가 되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라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후보에 올라야 했습니다. 혼인을 금지하는 금혼령이 내려졌고 해당 나이의 처녀들은 모두 대기해야 했습니다. 풍산 홍씨 집안에서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딸의 나이가 딱 맞았습니다. 아버지 홍봉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간택에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선택되는 것도 아니었고 설령 선택된다 해도 그것이 딸에게 행복이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궁궐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금혼령이 내려진 이상 해당 나이의 처녀들은 모두 초간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홍봉안은 딸을 간택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옷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그래도 채통은 지켜야 했습니다. 친척들에게 빌려서라도 괜찮은 옷을 마련했습니다. 초간택이 열렸습니다. 경복궁 안에 수많은 소녀들이 모였습니다. 수백 명이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리들이 소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얼굴, 키, 걸음걸이, 자세 등을 관찰했습니다. 풍산 홍씨 집안의 소녀는 떨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심사 끝에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소녀는 다음 단계로 선발되었습니다. 수백 명 중 수십 명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재간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가 더욱 꼼꼼해졌습니다. 단순히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품성과 교양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글을 읽게 하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움직였고 예의를 갖췄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간택 결과 소녀는 또다시 통과했습니다. 마침내 3간택, 마지막 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조 임금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남은 후보자들이 일렬로 섰고 영조는 천천히 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조의 시선이 풍산 홍씨 집안의 소녀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던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로 하라.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10살 소녀는 조선의 세자빈으로 간택된 것입니다. 마지막 작별. 간택이 끝나고 소녀는 잠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식 입궁 전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축하한다며 기뻐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10살짜리 딸이 궁궐로 가야 한다는 것이, 다시는 예전처럼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많은 것을 당부했습니다. 궁궐은 조심해야 할 곳이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에 남는다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자를 잘 보필하고 어른들께 효도해야 한다고, 절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친정을 생각하지 말고 궁궐이 이제 내 집이라고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녀는 어머니의 말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직은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왜 저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홍봉안도 딸에게 당부했습니다. 집안을 빛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궁중은 복잡한 곳이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소녀는 홀로 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나 궁궐로 간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이 익숙한 방도 다시는 예전처럼 볼 수 없다.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궁궐은 어떤 곳일까? 세자는 어떤 사람일까? 경복궁 입궐. 1744년 정식 입궁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상궁들이 와서 소녀를 꾸며주었습니다. 화려한 예복을 입혔고 머리를 정성껏 빗어 올렸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무거운 비단옷이었습니다. 머리에는 귀한 장신구가 꽂혔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가마가 준비되었습니다. 소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녀도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꾹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소녀는 가마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익숙한 동네, 익숙한 풍경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소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마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 한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구경 나온 백성들이 가마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복이라고 했지만 소녀는 정말 복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경복궁의 거대한 대문이 보였습니다. 광화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가마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소녀는
처음으로 궁궐의 웅장함을 직접 느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 높이 솟은 기와 지붕, 화려한 단청이 눈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컸고, 너무 화려했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상궁들이 소녀를 안내했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궁중에서는 종종 걸음을 걸어서는 안 되고 천천히 우아하게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손을 움직일 때도 모든 것에 규칙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상궁들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입궐 며칠 후 소녀는 영조 임금을 정식으로 뵙는 예식을 치렀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궁들이 소녀를 꾸며주고 예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고, 임금 앞에서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전으로 향하는 길, 소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고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해야 했습니다. 대전에 들어서는 순간 엄숙한 분위기가 소녀를 압도했습니다. 높은 의자에 영조가 앉아 있었고 신하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녀에게 쏠렸습니다. 소녀는 배운 대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섰고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예법에 맞춰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영조는 어린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조가 말했습니다. 총명해 보이는 아이라고, 앞으로 세자를 잘 보필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을 받들겠다고, 세자를 잘 모시고 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조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첫 아련이 끝났습니다. 소녀는 뒤로 물러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세자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세자는 소녀보다 1살 많은 11살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선이었고 이미 세자로서의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세자가 머무는 동궁이었습니다. 소녀는 상궁들의 안내를 받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이었지만 이미 세자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처음 마주했습니다. 상궁들과 나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함께 지내게 되었으니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71년이라는 긴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아직 결혼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른들이 정해준 대로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아이는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걷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점차 사라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세자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잘 읽었고 무예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세자빈도 주변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의 바르고 마음씨가 곱고 세자를 잘 보필한다는 평가가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두 아이는 함께 자라났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1750년이 되었습니다. 세자비는 이제 15살이었고 세자는 16살이었습니다. 그해 봄 세자비는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궁중이 들썩였습니다.
세자의 아들이 태어난다면 왕위 계승이 안정될 것이었습니다. 영조도 기뻐하며 세자빈을 각별히 챙겼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세자빈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했고 음식도 가려 먹었습니다. 상궁들이 밤낮으로 곁을 지켰고 어이들이 수시로 진맥했습니다. 해산날이 다가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고 세자빈은 긴 시간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15살의 어린 몸으로 첫 출산을 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궁중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소세손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세자빈은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세자빈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세자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세자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들을 보는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영조는 손자의 탄생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고 신하들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백성들에게도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의소세손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잘 먹지 못했고 울음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궁중의 어이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온갖 약을 썼고 침을 놓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자빈은 밤낮으로 아이 곁을 지켰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괴로워하는 것 같으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세자빈은 밤마다 하늘에 빌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아이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자도 아들의 병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이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752년 의소세손은 2도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자빈은 아이를 잃은 슬픔에 무너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시신을 안고 며칠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자빈은 자신을 탓했습니다. 세자도 침울해졌습니다. 첫 아들을 잃은 고통은 컸습니다. 영조는 손자의 죽음을 애통해했지만 동시에 세자 부부를 다그쳤습니다. 슬퍼만 하지 말고 마음을 추스르라고 빨리 다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실에서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계승자를 낳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의소세손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달 후 세자빈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도 신경 썼고 음식도 더욱 가려 먹었습니다. 상궁들도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고 어이들도 자주 진맥했습니다. 세자빈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1752년 음력 9월 22일 2번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울음소리도 우렁찼습니다. 세자빈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는 산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훗날 정조라는 묘호로 역사에 기록될 인물이었습니다. 세손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100일을 무사히 넘겼고 돌도 건강하게 맞이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보며 흐뭇해했고 세자빈은 한시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세자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이를 불렀고 약을 다렸고 온갖 신경을 썼습니다. 의소세손을 잃은 경험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세자도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이나마 평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20살을 넘기면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슬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깨어나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세자비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 일도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고통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세자는 궁녀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로는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궁중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성격이 변했다는 소문, 요즘 자주 화를 낸다는 소문,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영조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불러 질책했습니다. 세자가 어찌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고 호통쳤습니다. 세자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질책을 들으면 더욱 불안해졌고, 불안해지면 더욱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세자비는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악몽에 시달리면 깨워주었고, 남편이 힘들어하면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점점 아내에게도 마음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비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1749년 세자가 15살이 되던 해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명했습니다. 왕을 대신해 정사를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리청정은 세자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15살에 나라의 정치를 책임진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하들을 만나고 정책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복잡했습니다. 조선의 정치는 당파 싸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고 남인과 북인도 갈등했습니다. 세자는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한쪽을 들면 다른 쪽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 하면 양쪽 모두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자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욕을 먹었습니다. 세자빈의 친정인 풍산 홍씨 집안은 노론이었습니다. 세자빈의 아버지 홍봉안은 조정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벼슬이었지만 딸이 세자빈이 된 후 승승장구했습니다.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까지 올랐습니다. 자연스럽게 세자는 장인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자가 장인 홍봉안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소문, 홍봉안이 세자를 이용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세자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때 장인과 상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영조는 늘 질책만 했고 신하들은 파벌 싸움에만 몰두했습니다. 장인 홍봉안만이 세자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세자비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남편을 돕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남편에게 족쇄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모든 결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질책했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고
왜 제멋대로 하느냐고 홍봉안의 말만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해도 비난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으면 신하들이 불만을 표했고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여갔고 세자는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이상 행동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세자는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옷을 며칠씩 입고 있었습니다. 상궁들이 새 옷을 가져와도 거절했습니다. 세자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면 화를 냈습니다. 세자빈이 직접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거부했습니다. 세자빈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강요하면 세자가 더 화를 낼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영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영조는 분노했습니다. 세자는 영조 앞에 불려가 호통을 들었습니다. 세자는 어쩔 수 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자는 궁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며 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궁녀는 세자에게 맞아 다치기도 했습니다. 궁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궁녀들은 세자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곁에서 시중을 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세자빈은 남편의 행동을 말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자빈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세자는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세자를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았지만 세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세자는 궁녀 한 명을 심하게 때렸습니다. 궁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얼마 후 숨졌습니다. 이 일이 영조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영조는 경악했습니다. 즉시 세자를 불러들여 1시간 동안 질책했습니다. 세자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영조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세자빈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자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격화되었습니다. 영조는 노론의 지지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영조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형인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라는 출생의 한계였습니다. 영조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균형을 맞추려 애썼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인재를 등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는 장인 홍봉안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홍봉안은 노론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영조는 세자가 자신처럼 노론의 꼭두각시가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소론은 이 틈을 이용했습니다. 세자를 공격하면 노론을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자의 이상 행동을 부풀려 영조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는 계속되었고 영조의 불신은 커져갔습니다. 세자빈은 이 모든 정치적 음모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노론이었고 자신은 세자빈이었습니다. 정치에 개입할 수도 남편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자빈은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세자가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영조와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영조는 세자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세자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조금만 실수해도 크게 질책했습니다. 세자도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원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사이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만나면 질책과 변명만 오갔습니다. 조정에서는 세자를 폐위해야 한다는 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가 세자로서의 품위를 잃었다는 상소, 세자가 정상적인 정사를 볼 수 없다는 상소, 새로운 세자를 책봉해야 한다는 상소가 영조에게 올라왔습니다. 세자비는 그 소문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폐위된다면?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되는가? 세자비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자비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762년 윤오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부터 궁중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조와 세자가 또다시 충돌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자비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영조가 세자를 불렀습니다. 세자빈도 함께 가려 했지만 상궁이 막아섰습니다. 세자비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와 세자의 대화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영조의 목소리가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자를 패하겠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자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자를 폐위한다는 것은 아들인 세손도 위험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세자빈은 달려가 영조 앞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제발 세자를 살려주소서. 이 한 몸 대신 죽이소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세자빈의 애원을 외면했습니다. 8일간 영조는 믿을 수 없는 명을 내렸습니다. 세자를 뒤주에 가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뒤주가 운반되어 왔습니다. 나무로 만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뒤주였습니다. 세자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자비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다가갈 수도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졌습니다. 여름 더위가 맹렬했습니다. 뒤주 안은 숨이 막힐 듯 했을 것입니다. 세자는 처음에는 밖을 향해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세자비는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가갈 수도, 음식을 전할 수도, 물 한 모금 건넬 수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뒤주에서 미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자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흘째, 닷새째, 엿새째. 궁중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영조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자비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뒤주가 놓인 곳을 멀리서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째, 여드레째. 드디어 뒤주가 열렸습니다. 세자는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습니다. 그 순간 세자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뒤주에 갇혀 굶어 죽었습니다. 왕세자의 신분으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다니 슬픔과 분노,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세자비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영조는 아들의 시신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명했습니다. 역적으로 몰아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세자는 역적이 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적혔습니다. 진실은 묻혔습니다. 세자비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장례도 아니었습니다. 왕세자가 아닌 역적의 장례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견디며 세자비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아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10살 된 새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아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무너질 시간도 없었습니다. 세자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의 죽음 이후 궁중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새손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세자의 아들이 과연 왕위를 이을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새손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문제가 있다는 것, 새손도 아버지처럼 이상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세자비는 위기를 직감했습니다. 자칫하면 아들마저 잃을 수 있었습니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친정인 경주 김씨 집안의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새손이 왕위를 잇는다면 정순왕후의 영향력은 약해질 것이었습니다. 세자비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희생해야 하는가? 세자비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친정인 풍산 홍씨 집안과 거리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자가 죽은 것이 친정 아버지 홍봉안 때문이라는 소문이 궁중에 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자와 홍봉안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장인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장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홍봉안도 사위를 돕고 싶었지만 정치적 입장 때문에 세자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세자비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친정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고 동생들과의 만남도 끊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비난이 쏟아져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죽은 것이 친정 탓이라는 소문이 돌아도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홍봉안은 딸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정에서 물러났습니다. 내가 있으면 새손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세자비는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은 자신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동생들도 모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그 버팀목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세자비는 궁궐 안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궁중에서는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세자빈이 친정과 의절했다는 소문, 남편이 죽은 것이 장인 때문이라는 걸 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자비는 그 모든 말을 들으며 참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딜 뿐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섭섭해했습니다. 왜 우리를 찾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변호하지 않느냐고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비는 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눈물을 보이면 결심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세자비는 친정 식구들을 멀리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사랑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지 새손에게는 각별했습니다. 직접 공부를 가르치기도 했고 곁에 두고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세자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조에게 더욱 공손히 대했습니다. 새손이 영조와 가까워지도록 도왔습니다. 새손은 총명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빨리 흡수했고 영조를 기쁘게 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비와 다르다고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세자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세손이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다시 위기가 올 수 있었습니다. 세자비는 세손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할아버님 앞에서는 절대 실수하지 말라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세손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의 처지가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세손은 할아버지 앞에서 한치의 실수도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예절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영조는 그런 손자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정순왕후는 세자빈을 견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뒤에서는 세손을 공격했습니다. 세손의 작은 실수라도 영조에게 보고했고 세손이 왕위를 잇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세자빈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정순왕후와 정면 충돌은 피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으로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궁중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상궁들도 나인들도 모두 눈치를 보았습니다. 정순왕후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친정인 경주 김씨 집안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세자빈의 친정인 풍산 홍씨는 이미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세자빈은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세자빈은 영리하게 대응했습니다. 정순왕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세손의 지위를 지켰습니다. 영조의 신임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영조만 세손을 지지하면 정순왕후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빈은 그 점에 집중했습니다. 세자빈은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친정과도 거리를 뒀습니다. 궁중에서 믿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뒤주에 갇혀있던 그 8일간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자신이 더 노력했더라면 남편을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자빈은 매일 아침 일어나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아들을 지켜내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만은 살려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손은 점점 자라났고 영조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세자빈은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세자빈의 동생들도 고난을 겪었습니다. 홍인아는 세손의 외삼촌으로서 세손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음모에 휘말렸고 결국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세자빈은 동생을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세손에게 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자빈은 침묵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세자빈을 원망했습니다. 누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왜 침묵하시느냐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세자빈은 침묵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친정도 희생해야 했습니다. 세자빈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동생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자빈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1776년 3월 영조가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살의 세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정조였죠. 자연스럽게 세자빈은 이제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대왕 대비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아들이 마침내 왕이 된 겁니다. 남편을 잃고 친정을 외면하면서까지 견뎌낸 외로운 싸움이 비로소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명예 회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장원세자로 바꾸며 아버지가 역적이 아니라 정당한 왕세자였음을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죠. 무덤 또한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기며 육릉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왕대비는 아들의 이런 결정을 지켜보면서 고마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다가 또 다른 반발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복수를 원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대왕대비는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비극을 낳을 뿐이니 이제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아들을 달랬습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답답함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억울하게 잃은 아들이었고 대왕대비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던 어머니였으니까요. 정조는 때때로 어머니를 온전히 이해하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는지, 왜 외할아버지와 거리를 뒀는지 묻고 싶었겠죠. 하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 8일간 어머니가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왕대비 역시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너를 지키기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게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긴 뒤 그곳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동원해 견고한 성벽을 쌓고 백성들이 살기 좋은 집과 시장을 만들었죠. 정조에게 화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아버지가 꿈꿨던 새로운 세상을 실현하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한편 정순왕후는 이제 정순대비가 되어 여전히 두 모자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 친정 세력을 동원해 정조의 발목을 잡곤 했죠. 정조는 정순대비와 맞서려 했지만 대왕대비가 이를 말렸습니다.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며 아들을 다독인 겁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왕대비의 조카 홍상범이 역모에 휘말리면서 풍산 홍씨 집안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왕대비는 이번에도 조카를 변호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아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 침묵을 택한 것이죠. 친정 식구들은 원망했지만 그녀에겐 이미 선택한 길을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친정을 버린다는 것, 그 잔인한 결정을 후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후회하는 순간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무의미해질 테니까요. 1795년 어느덧 대왕대비는 61살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를 위해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바로 화성으로의 행차였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인 현룡원을 참배하고 어머니의 회가변을 성대하게 열기로 한 것이죠. 대왕대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도 살아있었다면 오래 함께 회갑을 맞았을 텐데 홀로 이날을 맞이한다는 게 가슴 아팠던 겁니다. 유니월 9일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된 대규모 행차가 시작됐습니다. 70년 가까이 살았던 궁궐을 떠나 남편이 잠든 곳으로 가는 길, 한강 위에 놓인 배다리를 건널 때 강가에 모인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가마 안에서 밖을 내다보던 대왕대비는 꿈만 같았을 겁니다. 10살 소녀로 입궁해 61살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 파란만장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행차 사흘째 드디어 현룡원에 도착했습니다. 33년 만에 남편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덤 앞에 선 대왕대비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 8일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 아들이 당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렇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을 쏟아냈을 겁니다. 정조 역시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죠. 비극의 희생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그 앞에서 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니월 13일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린 회가변은 그야말로 화려했습니다. 315가지의 음식이 차려졌고 정조는 직접 어머니께 술잔을 올리며 만수무강을 빌었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오늘만큼은 부디 즐거워하소서. 대왕대비는 아들의 정성에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이 화려한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웃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으니까요. 8일간의 행차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온 대왕대비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현룡원에서 남편을 만나고 온 뒤로 젊은 날의 남편 모습이 자꾸만 꿈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자신의 삶을, 그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말이죠. 그렇게 회갑을 맞이한 1795년 해경궁 홍씨는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한중록. 한가로운 가운데 쓴 기록이라는 뜻이지만 그 속엔 피 맺힌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카에게 보여주기 위해 쓴 글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세자를 해치지 않았다고 오히려 도우려 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글을 써내려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71년간 궁궐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붓끝을 타고 흘러나온 겁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병들어갔는지, 영조와의 갈등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비극적인 8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죠.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영조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세자와의 관계에서 불행한 일이 벌어졌을 뿐이라고 표현했죠. 글을 쓰는 건 고통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끔찍했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했으니까요. 쓰다가 붓을 놓고 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속에만 담아뒀던 응어리를 종이 위에 쏟아내면서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1800년 6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 정조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49, 너무나 이른 나이였습니다. 대왕대비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왜 어미보다 먼저 가는 것이냐?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세월을 견뎠는데 그 아들이 먼저 가버리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정조가 죽자 정순대비가 다시 권력을 잡았고 기다렸다는 듯 풍산 홍씨 집안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대왕대비의 남동생마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죽게 되죠. 동생마저 잃은 누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손자 순조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1805년까지 4차례에 걸쳐 완성된 한중록에는 한 여인의 71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었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81살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10년은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고요했죠. 궁궐 한쪽에서 지내며 가끔 찾아오는 손자 순조와 증손자들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었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10살에 입궁했던 날부터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날까지 지나온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봤을 겁니다. 남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친정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절박했던 상황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1815년 음력 12월 15일,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해경궁 홍 씨는 자신의 마지막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곁을 지키는 후손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남긴 한중록이 후세에 어떻게 기억될지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남편을 배신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들을 지킨 현명한 어머니라 칭송하겠죠. 하지만 타인의 평가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냈다는 점일 겁니다. 마침내 눈을 감는 순간 어쩌면 젊은 날의 남편이 웃으며 마중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81년의 길고도 고단했던 여정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죽어서야 비로소 남편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화성 육릉역 건릉에 묻혀 살아서는 함께하지 못했던 남편과 나란히 눕게 된 것이죠. 해경궁 홍 씨,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궁궐에 살았던 여인. 그녀에게 궁궐은 화려한 집이 아니라 거대한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감옥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펜을 들어 자신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나는 세자빈이었고 역적의 아내였으며 왕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한 사람의 여인이었다. 71년간의 눈물이 담긴 그 기록, 한중록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10살에 입궁하여 81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조선 최고의 비극을 온몸으로 살아낸 여인, 해경궁 홍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